네, 그럼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했을 때 결국은 어떨까요?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무엇보다 중시하고요. 서로에 대한 아낌이 없는 정서적 지지가 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공유하는 활동이 많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같이 하는 활동도 많아야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죠. 막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뭐 갈등이나 언제든지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각자가 가족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 핵심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각각의 자율성도 중요시하는 이런 거죠. 그에 반해서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속박가정처럼 서로가 서로의 그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메시드 포테이토 아까 얘기했죠, 으깨진 감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족 문제의 유무보다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하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가족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유아기, 유아기 얘기했고요. 이제 그 학령 정기.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4세부터 6세까지를 보면서 요때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 했을 때 발달 가하부는 성정체감, 그러니까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 도격성 발달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럴 리버레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일어나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자기 이론이 만들어지고 또래끼리의 이제 놀이를 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주도적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제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지금은 이제는 유치원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요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기는 결국은 뭐냐 했을 때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우리 동기입니다.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추진력, 그 다음에 즉 에너지를 제공하죠. 목표지향적 행동을 조절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충족되면은 당연히 이런 행동은 중절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개미들이라든지 개미의 짝짓기 행동이라든지 혹은 제가 만약에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욕구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신데 어떻게 먹고 싶은 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어디 음식점을 빨리 찾아야 돼. 말하면서 음식점을 찾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기입니다. 그래서 동기는 결국적으로 행동의 방향과 그다음에 목표지향적 행동을 유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동기가 생리적인 동기가 있고 심리적인 동기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또 선천적인 동기가 있고 후천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이런 먹고 배고프고 뭐 예를 들어 자고 싶은 동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욕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선천적인 동기고요. 그에 반해서 후천적인 동기는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해야 돼. 성취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후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메슬로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슬로우는 동기가 위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해서 높은 단계로 동기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특히나 하위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 상위 욕구가 발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동기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생리적인 동기, 안전 동기, 애정 동기, 존중 동기, 자아 실현의 동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맨 밑에가 하위 동기, 하위의 욕구라 그랬잖아요. 동기. 이걸 보면은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이제 생리적인 욕구죠.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배고프면은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는 이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동기 위로 보면 안전의 욕구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걸까요, 이게? 내가 불안하거나 그러면은 안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민들 보세요. 자기가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동기입니다. 인간은 먹고 자고 이게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안전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내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전한 데로 가는 거죠. 아주 높은 데 가보세요. 아주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내려오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안전의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동기가 애정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그런 동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후천적으로도 생기고
선천적인 것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러한 동기들이 발전돼 나간다는 거예요. 일단은 먹고 자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리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을 모으잖아요. 그 다음에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아? 하는 것도 집에 대한 안정감도 있으니까 집을 하려고 막 그렇게 돈도 벌고 뭐 집을 갖다 구하려고 하고 내 집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안전의 욕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애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해결되고 나면은 누구에게 소속되고 싶고 어디에 내가 가고 싶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존중의 욕구. 그래서 난 존중받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동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 매슬로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았을 때는 사실은 이 경제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가 좀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어때요? 이제 행복을 얘기하잖아요.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하위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하위 욕구가 뭐 해결되지 않아도 위의 욕구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신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굶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인간 같은 경우는 이 하위 욕구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 그런 동기가 이제 만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상위 욕구로 자아 실현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덜포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조금 더 단순화시켰어요. 하나는 생존의 욕구, 맨 밑에 거는. 그다음에 관계 욕구, 그다음에 성장 욕구로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특정 욕구가 덜 충족이 되면 그 욕구에 대해서 갈망이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동기가 일어나는 거죠. 한 욕구가 충족이 되면 위의 욕구가 일어나는 거고요. 상위 욕구가 좌절이 되면 다시 하위 욕구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는 회피 동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회피 동기가 있고요. 반대로 성장 동기로도 나눠질 수 있어요. 회피 동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할래. 뭐 생존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거기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사실상 이 알프가 얘기했듯이 성장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 동기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담자가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되게 상담이 잘 안 되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상담자가 내담자가 성장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의도에 있는데요. 이제 그 법률적으로 이제 이혼이라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여의도의 가정법률 상담소에 많이 간다는데 거기서 일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많은 그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심리 상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혼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왔을 때 자기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 중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담자가 잘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경우도 많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하려고 왔다 그 경우에도 이혼하러 온 분들 뭐 얘기하는 게 주로 어떤 걸까요? 남편에 대한 욕, 혹은 뭐 아내에 대한 욕, 혹은 시어머니에 대한 욕, 혹은 뭐 처가에 대한 욕 이렇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걸 잘 들어줘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상담자가 그걸 잘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뭐 이렇게 그 욕을 많이 하시고 약간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를 조금 잘못 배워가지고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오히려 방어적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방어적이 돼요. 내담자가 방어적이 되고 상담자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상담자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꼈군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군요. 이렇게 존중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 정도면은 이혼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반대의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이혼하면 어떻게 해요? 애는 누가 봐요? 애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아이 이걸 갖다가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가, 다른 쪽, 성장적인 거, 나를 갖다가 파괴하거나, 나를 갖다가 망가뜨리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했을 때, 관계의 욕구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내담자한테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장의 욕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상담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작업동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작업동맹이 뭐예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는 관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거기서 그러면 내담자가 자연스럽게 성장의 동기, 성장으로 나아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내담자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상담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지금 현재는 너무 그게 강력하잖아. 이혼이라는 거라든지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아내와 관계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데 한 발짝 뒤로 떨어져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치료적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의 동기로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양한 대인 동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인 동기가 있는데, 메슬로우는 아까 5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나눠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피 동기와 성장 동기로도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파괴하거나 자기 회피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인 동기가 여기 있죠. 능동성, 수동성 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행동하는 관계 반면에 다른 환경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런 동기도 있고요. 접근 회피 차원도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결과에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지 변화 차원도 있죠.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변화지향적인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학령 정기라든지 이때 얘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얘 그런 욕구라든지 동기가 좌절됐을 경우 생리적인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애착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안정감도 애착 얘기했듯이 그런 게 만들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소속감이 만들어져야 되고 소속감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존중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존중감이 되면은 자아실현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학령정기의 이 성장 동기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대인 동기가 있죠. 첫 번째 이제 극단적인 대인 동기. 그러니까 너무 애정을 갖다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의존 동기가 너무 강한 경우. 친애 동기가 너무 지나치게 부족한 사람들. 이런 경우가 극단적인 대인 동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부적절한 대인 동기도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부적절한 대인 동기를 지니는 경우가 있죠.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기대와 어긋나게 동기를 가져서 다른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른의 위치가 됐는데도 여전히 의존 욕구가 강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인 동기라고 볼 수 있고요. 비현실적인 대인 동기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인 동기는 주어진 대인 상황에서의 실현 가능한 욕구를 갖다 자기가 잘 자기 욕구를 잘 표현하고 남의 욕구도 잘 보고 남의 동기는 뭔지 내 동기는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비현실적인 경우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모임에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이거는 비현실적이죠. 사실은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집단에서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경우 이것도 비현실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불균형적인 대인 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동기는 적절성과 균형이 중요한데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친애 동기를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 이거는 불균형적이죠. 적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적절이라는 말을 계속 제가 몇 번 쓰는데 균형이라든지 균등하게 한다든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적인적인 이제 대인 동기를 극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현실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를 충분히 충족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정 대인 동기가 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애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동기를 충족하게 느낀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자로서 당연히 그 욕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애착의 문제 때문에 이런 대인 동기가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통찰 정도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이게 또 일어났구나. 그걸 갖다가 우리 훈습이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의식적인 조절을 해야 돼요. 부적절한 대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이 초래된다는 것을 잘 아까 자각 못한다 그러는데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어떨 때는. 아,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애정을 받는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안 되고. 새로운 상황에서 제가 중심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또 이런 동아리에 가입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적절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필요 없어. 이것도 또 되게 회피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자신의 인간관계 방식을 관찰하고 자기 안에 있는 대인 동기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대인 동기가 어떻게 불편한,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초래했는지 본인이 이해해야 되고 이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대인 동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혼자 이걸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자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경우 상담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본인이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는 그럼 어떤 대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나는 어떤가를 갖다가 잘 살펴봐야지. 그래야지 내 남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나는 어떤 걸 추구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담자가 인간관계는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런 신념을 가지거나 혹은 그런 대인 동기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상담의 가치를 갖다가 느끼지 못하겠죠. 근데 상담의 핵심은 아까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치료적인 관계거든요. 이게 거의 파라를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관계 욕구 잘 만들어주고 관계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거. 내담자의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성장 욕구로 나가기에는 아주 큰, 디딤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만 2세부터 또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지만 이때 이제 사교적인 동반자로 이제 친구를 만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우정과 사랑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정이라든지 존중이라는 측면에 차이가 없죠. 근데 차이점이 있죠. 사랑의 경우는 상대의 유일무이성이 있는 반면에 친구에 비해서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뒤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그때 이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우정과 사랑이 뭔지를. 그래서 어쨌든 친구는 우정에 가깝죠. 물론 질투도 있겠지만 사랑만큼 질투가 심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정에 가까운데 이 우정을 만나야 되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죠. 친구는. 그리고 가장 순수한 관계라고 볼 수 있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공유할 삶의 영역이 넓은 관계에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친구는 구속력이 적어서 해지되기 쉬운 관계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관계를 맺는 게 이제 고등학교 친구까지는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은 알고는 있긴 하지만 걔네들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관계가 끝나고 넘어갔을 때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능은 뭐냐면 주요한 정서적인 공감감 및 공감자이다 지지자가 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주요한 비교 준거가 되고요. 즐거운 체험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안정적인 소속감을 제공하고 삶의 기능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만약에 활발하게 되면 친구 관계는 유지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같은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친하게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친구 관계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학년기라고 볼 수 있고 친구 관계를 잘 맺어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부모 자녀 관계가 핵심이잖아요. 그다음 형제 관계,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핵심이지만 이때 학년 정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친구 관계,
친구를 어떤 친구를 맺느냐, 그 다음에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가 핵심적인 과제로 나타나고 봅니다. 그래서 친구관계 유형들이 나와 있죠. 우정 강도에 따른 평가 기준이 보면은요, 친구관계에 느끼는 정서 만족도에 비례하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만족해야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얘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친구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양에도 비례가 되고요. 친구관계 지속 기간과 만남의 빈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떨까요? 우정이 더 강하겠죠. 물론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겠죠. 좋은 만남을 계속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강한 우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친구관계 유형은 형성 요형에 따라서 1차적인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2차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1차적인 친구는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만나는 거는 1차적인 친구라고 만날 수 있죠. 자기 자율성이 없잖아요. 근데 2차적인 친구는 자기가 취미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만났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2차적인 친구라고 할 수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쾌락적인 친구가 있고 효용적인 친구가 있고 인격적인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에 따라서 어떤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레이즈만 같은 경우는 연합적인 친구관계, 수혜적인 친구관계, 상호적인 친구관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수혜적인 친구관계는 사실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베푸는 건데 이거는 오래 가기는 쉽진 않죠. 오히려 상호적인 친구관계.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호의 이해와 신뢰가 근거했을 경우에 친구관계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더 심화되고 발전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차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와 여자 같은 경우가 여자친구가 굉장히 다른데요. 남자는 보다 활동지향적이고 연합적인 친구관계를 맺는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는 서로의 비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심화되는 친구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관계 역시 남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담자를 만날 때, 그러니까 남자 내담자, 여자 내담자의 친구 관계를 살피는 것도 이런 걸 살펴보면서 물어보고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었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현재 친구 관계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내담자를 만날 경우에는 미술 도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친구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친한 친구, 얘는 얼마나 친한 친구, 얘는 얼마나 친한 친구. 동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만들어서 거기는 가장 가까운 친구, 좀 먼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만 동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먼 친구를 표현해서 그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교 대상자 선택의 요인인데요. 근접성 중요하죠. 가까운 거. 그다음에 친숙성. 그래서 단순 접촉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단순하게 그냥 만남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접하니까 그게 친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로 심화가 된다라 우정이 심화된다라는 거죠. 유사성. 비슷한 경우.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거나 나하고 성격이 비슷하거나 그럴 경우가 훨씬 좋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유사성과 반대로 보상성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가졌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친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거 갖다가 보완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니지 못하는 속성을 상대로부터 내가 많이 받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호감과 애정이 생기고 즐거운 경험을 나누게 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수혜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외향적인데 친구는 굉장히 내향적이니까 내 얘기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이렇게 외향적인 걸 되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내향적이니까 친구가 이렇게 대신 막 발표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수혜하고 서로 보상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특성이 있죠. 예를 들어 성격에 따라서 좋아하는 성격, 싫어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고요. 유능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지나치게 또 유능한 경우에는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신체적인 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선택에 대한 그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처음에는 관심사를 가지고 호기심, 그 다음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지만 그래도 관찰하는 면식 단계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접촉을 시작하는 거죠. 직접적인 교류가 생기지만 피상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상대방을 독특한 존재로 대하기보다는 역할 수행자로서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혜성 이런 것들의 관계 유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의존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호혜성, 상호 교류가 개인적인 측면으로 발전하고 호혜성의 원칙을 초월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누가 주고받고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한쪽이 한쪽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아 너는 진짜 나의 친한 친구야 우정으로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심화가 되느냐 더 강도가 있게 발전하느냐 했을 때 자기 공개 나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이 많이 일어나면 그 관계는 더욱더 좋겠고요. 때로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힘들 때 심리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도움도 줄 수 있겠죠. 친구가 이사할 때 같이 가서 이삿짐을 도와준다거나 친구가 뭐 아플 때 가가지고 좋은 뭐 이런 조언을 한다거나 지지를 해주거나 그런 경우 현실적인 도움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소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렇죠. 즐거운 체험을 공유할 경우에 훨씬 더 친구 관계가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공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자기를 노출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를 노출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는 유지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는 모르고 상대방 얘기만 계속 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노출하기가 모든 걸 다 노출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뭐 신체적인 비밀까지 뭐 노출한다거나 이런 되게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친구 관계가 심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에 관련된 것을 노출하는 것들을 필요할 가 있죠. 집에 찾아온다거나 집에 가긴다거나 이것도 친구 관계의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심화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심해하고 친구관계를 심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상성, 인간관계는 긍정적이고 보상적인 의미가 있고 상호성, 서로가 균등 있게 교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규칙성, 서로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는 일관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관계 깊게 가려면은 자기 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3을 절대 금지하는데요. 3B라는 거는 뭐냐면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지지해주고 정서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정중하게 예의를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예의 없게 하는 것도 아무리 친구 관계라도 예절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또 이 학년 전기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갖다 잘 학습해야지 향후에 계속 청소년기, 청년기 이쪽으로 가서도 여전히 친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거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는 사실 자기가 잘 배워놔야 되겠죠.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경청의 능력. 그러니까 상담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청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시기에 경청에 대한 거,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거든요. 아들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길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색할 필요 없고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기버가 좋냐, 뭐 테이커가 좋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항상 기버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학년 전기에는 이런 것들 갖다가 되게 어렵거든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상대방의 욕구도 채우고 내 욕구도 채울 수 있게 윈윈의 전략을 갖다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는 거 이게 아마도 친구관계에 이 심화시키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걸 갖다 가르쳐야겠죠. 학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린 애들 중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는 나만 알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 관심을 늘리는 거는 좀 그걸 갖다 학습하지 사회성이라 그러는데 이걸 학습하지 않을 경우에는 되게 힘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구관계에 약화되는 요인들 있죠. 접촉이 되게 중요하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뭐 자주 안 만나면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학교가 초등학교는 같이 다니다가 중학교에서 다른 중학교를 갔다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거는 거기에 너무 또 집착하게 되면은 그건 또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애착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감소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갈등 해결,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갈등에 녹여가는 게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약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실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친구에 대해서 기대가 어긋나서 우정이 깨진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친구의 질투나 비나 비판,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인내 부족, 비밀을 누설하거나 혹은 공개적인 비난을 했거나 공경을 처했는데 도와주지 않은 경우, 신뢰나 긍정적인 존중, 정서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투자와 보상의 불균형.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밥을 사면은 그쪽도 밥을 같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서로 이렇게
서로 이게 호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그리고, 쟤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한쪽만 이렇게 하는 것도, 별거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대립도 있죠. 그래서, 친구를 잃지 않는 최상의 길은 친구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고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자취나 사업하는 경우에 갈등 상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이나 조교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니까 친구 관계가 이렇게 파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년기가 학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학년기로 넘어오는 이제 초등학교 때로 가면은요, 이제 우리가 아동기라고 하는데 이제 6세부터 해서 12세를 보면 됩니다. 이때 아까 친구 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당연히 친구 관계 중요하고 우정, 구체적 조작기가 있고요. 구체적 조작기라는 거는 이제 인지 발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학습, 자기평가, 팀플레이. 아마 인지심리학도 여기 아마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마 구체적 조작기라든지 이런 거는 삐아제에 대한 거는 거기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거가 성실성, 근면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열등감으로 빠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각인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대물지각,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인지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느냐, 이게 사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얘기할 텐데요. 특히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인상 형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상 형성은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지각할까요? 처음에 얼굴 생김새 보겠죠. 그 다음에 옷 차림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움직임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상 형성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인상 형성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인상 형성의 차원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평가 차원, 좋다 나쁘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능력 차원, 강하다 약하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활동성 차원,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차원의 영향력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는 인상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름 인간의 성격에 대한 스스로의 그런 theory of mind,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암묵적인 성격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모만을 보고 해서 성격의 특성을 추론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굉장히 고집세 보여. 저 사람은 굉장히 자애로워 보여. 저 사람은 굉장히 편안해 보여. 이런 식의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상 형성, 그러니까 지각이 되면서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외모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혈액형 관련 가서도 그렇고요. 체형 관련 가지고, 출생 연령 관련 가지고, 출생 지역에 따라서 성격을 판단하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죠. 시골 출신이냐, 도시 출신이냐, 이런 걸 가지고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인상 형성이라는 게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평가 차원. 좋다, 나쁘다. 따뜻하다, 차갑다. 요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후광 효과라는 게 일어나요. 좋은 사람이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인상 형성이 되면 다른 모든 특성이 다 좋다라고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후광 효과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나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쪽에 인상 형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초도 효과예요. 정보가 상충되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에 받았던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그 지각을 고쳐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시된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쉬의 실험이 있는데요, 집단의 참여자들한테 어떤 가상에 대한 인상을 적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처음에 좋은 걸 주는 집단과 그렇지 않고 셈이 많다, 고집스럽다, 그 다음에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뒤로 주는 경우 처음 접하는 정보가 나중 접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만날 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참 되게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확증편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 번 인상이 딱 그렇게 생기잖아요. 자기가 그게 딱 나오고 그거는 지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 바뀌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확증편향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인상에 맞춰서 그게 다음 정보도 수정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초두 효과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초두 효과를 생각할 때 인상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상은, 나의 얼굴은, 남들이 나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본인이 인식할 줄 알아야겠죠. 요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초점을 맞추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불안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그건 또 불안이니까 적절하게 나를 공개하고 적절하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갖다가 우리가 자의식이라는데 자의식이 있어야지만이 적절한 발달, 좋은 발달이 일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귀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 귀인이라는 것이 인상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귀인이. 근데 이 귀인이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인. 내가 공부를 못한다. 그럼 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추론해잖아요, 우리가. 그 추론해내는 거. 원인이 왜 내가 공부를 못하는가를 추론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귀인 방향 중에 하나는 내부적인 귀인이 있고 외부적인 귀인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못한다 했을 경우에 난 능력이 부족해. 이런 건 내부 귀인이죠. 그에 반해서 공부를 못한다 했을 때 선생님이 너무 잘 못 가르쳐서 내가 공부를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외부 귀인이고요. 안정적인 귀인도 있어요. 이게 나의 지적인 능력 때문에 공부를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 불안정인 귀인이죠. 아니야.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불안정인 귀인이죠. 변할 수 있으니까 노력은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인 능력, IQ 이거 같은 경우 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귀인이죠. 전반적인 귀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반적인 특성으로 확장해서 원인을 두는 거죠.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 특수적인 거. 내가 수리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수학을 잘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런 건 특수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그 귀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귀인을 하면서 내부의 원인으로 볼 경우에는 자기가 만약에 그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능력에 귀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과 우울이 일어나죠, 당연히. 아이고, 내가 진짜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외부적인 원인.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데이트가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외부한테 귀인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쌀쌀 맞고 거만하니까, 헤어지길 잘했어. 이렇게 되면은, 화가 나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분노와 공격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내부적이면서도 불안적인 귀인 같은 경우는 A군의 데이트 신청 행동이 내가 그러니까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했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역시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거는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건 또 좋겠죠. 그러니까는 다음번에 노력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다음번에 데이트를 잘 해야겠지. 이런 신청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B양의 기분 상태, 친구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외부 요인과 불안정인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예시를 제가 A군이 B양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거절당했을 경우에 A군이 어떠한 귀인을 하냐, 그 원인이 뭐냐,
왜 내가 거절당했는가에 따라서 열등감과 우울에 빠질 수 있고 분노와 공격성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괜찮아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원인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에 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보다는 그 사람의 특성과 동기에 귀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성격에다가 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부 귀인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잘 못했을 경우에 특히나 외부 귀인,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남의 핑계 대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요. 타인의 행동이 외부 압력에 일어났다고 보면은 또 내부 요인의 역할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효과라고 하죠. 할인효과라고 하고요.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내부 기인하고요. 행동 결과가 나쁘면 외부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인 거죠. 이게 방어적인 기인인데요. 우리가 이게 자동적으로 방어적인 기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우울 유발하는 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하면은 우울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가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우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F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 탓이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선생님이 잘 공부를 안 가르쳐서 그랬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방어적인 기인이 되고 열등감하고 우울감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성적이 A 받았어요. 근데 그걸 외부 기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혹시 이거 채점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게 그러니까 참 이상한데요. 우리가 착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착각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착각이 일어나야지. 나쁜 쪽으로 착각이 일어나면은 우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 우울을 안 일으키는 하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원인을 추론할 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이 돼야지. 잘 되면은 우연이고 안 되면은 내가 못나서 그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 우울을 유발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켈리는 이제 귀인의 3차원적인 입체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귀인을 한 게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젊은 여학생이 웃어요. 선생님 멋져요. 선배님 막 이렇게 좋아하는 여기처럼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귀인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짜 다른 여학생들도 나를 보면 잘 웃는지 이걸 봐야겠죠. 일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행동, 웃는 행동, 그러니까 여학생이 웃는 행동이 일반적인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행위자가 특정 대상에게만 독특하게 하는 행위인가. 그러니까 그 후배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웃어주는데 나한테만 웃어주는가 하는 거가 이제 독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 계속 동일하게 웃어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가 과거의 다른 상황에서도 나를 보고 웃어줬는지 이런 걸 갖다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 3차원 입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성 정보, 그죠? 다른 사람한테도 웃어주고 나한테도 웃어주는 경우, 그죠? 독특성의 정보도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뭐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남한테 안 웃어주는데 나한테만 웃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웃었는데 지금도 웃는지 이런 것들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여학생들도 나를 보면서 잘 웃어주는 경우에는 결국 뭐겠어요? 나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모든 여성들이 호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일반성애 같은 경우. 다른 여학생들은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데 특히나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남학생들한테는 잘 웃지 않는데 나한테만 웃어준다는 경우. 그죠? 거기다가 또 그걸 갖다가 이전에도 나를 좋아했고 이전에도 나한테 웃고 지금도 웃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원인 추론하는 게 맞겠죠. 아까 제가 7번의 경우를 볼게요. 다른 여학생들도 나를 보면서 잘 웃어주는 거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남학생한테 잘 웃어주지 않는데 나한테만 웃어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웃어줘요. 이런 경우 어떤 거예요? 그냥 잘 웃는 경우죠. 잘 웃는 경우. 잘 웃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인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잘 귀인해야겠죠? 원인 추론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원인 추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다가는 데이트를 신청하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죠. 원인 추론을 잘못하면은 제가 나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 추론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5번의 경우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데 이 여학생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웃지 않고 나한테만 대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번도 웃었는데 지금도 웃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를 좋아하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원인 추론을 잘해서 대인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인관계의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원인 추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뭐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나를 혼냈어. 나한테 화를 내. 저거 왜 화를 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타인의 내면에 대한 것을 추측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디스카운팅 이펙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할인하는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고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패 경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열등감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이제 추론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사고하는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외로 어떤 하나의 이런 것을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오토매틱 또봇이라고 해서 아론 백 그 교수, 우리가 인지 치료의 대표적인 그 분이시죠. 이런 치료를 뭐 탄생했다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테라피를 탄생했다, CCT를 탄생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동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매우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신속하게 마음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에 의해서 이런 자동적인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생겨나고 그 생각에 의해서 감정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적인 사고를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의미를 추론해내고 의미를 평가해내고 그 다음에 대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 과정이 일어나면서 의미 평가 과정을 통해서 대인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화를 내거나 우울하거나 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행동해야 되는가를 결정하게 돼서 대처 행동이 나타나고 그게 대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미 추론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자동적 사고와 함께 얘기해 볼게요. 미팅에 나갔어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래 알고 지냈던 이성 친구와 나 어제 미팅 나갔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이유로 저 이 얘기를 한 건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의미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인지적인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동적인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인관계 사건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상대방의 의도와 파악을 잘못해서 대인관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제 미팅 나갔었어 하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남사친으로 지내거나 여사친으로 지냈는데 그거 갖다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내가 일반화하거나 여기 얘기했던 뭐 정신적인 여과라든지 과잉 일반화하거나 독심적인 사고를 하거나 혹은 감정적인 추리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도는 사실 자기가 그냥 미팅 나간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나를 갖다가 떠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의미 추론을 하는 거죠. 잘못된 의미 추론이죠, 사실은. 그냥 미팅 나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게 있는 거지.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동적인 사고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나 오늘 장례식장 가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동적으로 만약에 예전의 경험에 이 남편이 바람 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바람 핀 남자라고 생각해서요. 그 아내는 의미추론을 잘못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 핑계 대고 다른 여자랑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의미추론 과정이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귀인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켈리가 얘기했던 일반화, 독특성 이렇게 쭉 가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자동적인 사고가 막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은 인지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그냥 얼굴 가만히 있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로, 너 왜 이렇게 무표정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한두 사례를 가지고, 남자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죠? 바람 피는 사람, 남자 한두 명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는 다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특정한 일부의 정보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걸로 생각한다라든지. 의미를 확대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경우죠. 친구가 칭찬하면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고, 비판하면은, 저거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걸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거를 개인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죠. 이게 사실은 오토매틱 폿이라고 해서, 그리고 의미 추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토매틱 폿, 그 다음에 의미 추론의 인지적인 오류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독심술적 사고도 있고요, 예언적 사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담자가 이런 사고하는 경우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엔 당연히 인지치료가 효과가 되겠죠. 근데 이걸 너무 바로 뽑아내기보다는 내담자가 스스로 그걸 갖다가 체크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지화라고 해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상담자가 잘 작업 동맹을 맺으면서 내담자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미 추론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실을 판단하는 경우, 그다음에 의미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의미 추론을 통해 파악된 의미를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냐, 이런 평가 단계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모호한 웃음을 보였어요. 그럴 때 의미 추론 과정에서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정이다, 혹은 나를 비웃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의미 평가 관계에서는 그걸 갖다가 좋아한다는 표시를 당연한 일이야, 뜻밖의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좋아한다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약한 유쾌감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좋아한다는 표시가라고 추론했을 경우에 저건 뜻밖의 일이야, 그럴 경우에는 강한 유쾌감을 느낄 수 있죠. 반면에 친구가 모호하게 웃었는데 그걸 갖다가 비웃는 거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의미 평가로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크게 불쾌감을 느끼진 않겠지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경우에, 부정감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강한 분노가 일어나고요. 반대로 또 당연해, 나는 비웃음 방향에 당연해, 이렇게 귀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인 감정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 행동이 이제 대처 결정의 과정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신체, 물리적, 심리적인 자원을 갖다가 움직여지는 거죠. 이제 이 대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상황에 있어서 하나는 문제 초점적인 대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서 초점적인 대처예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굉장히 문제 초점적인 관점이죠. 대처 방식, 아주 좋은 대처 방식이에요. 그 계획을 잘 세우면은 잘 대처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갈등에 일어난 발생한 정서적인 불쾌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발산하고 주의 전환하고 그런 것들 있죠. 환상 추구하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설책을 읽는다거나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을 줄이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거나 혹은 명상을 한다거나, 이게 정서 총점적인 대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학령기에 이제 학령기의 초기죠. 이제 아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런 인상 형성, 그 다음에 귀인하고 대인 사고하고 그 다음에 대인 감정이 일어나고 대처 방식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잘 발달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만의 역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만의 역할도 아니고 저는 교사와 부모의 상호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 역시 이런 것들 갖다가 잘 습득해내야겠죠. 이때 만약에 우울이라든지 우울 유발 귀인을 한다거나 그죠? 나는 못난 애야. 나는 안 됐어. 자존감이 많이 상하게 경우. 그럼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외부 귀인하거나 남의 탓만 하거나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내 탓,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한심해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아동기에 내담자가 있고 그 내담자가 이러한 귀인과 이런 사고방식과 이러한 대처 방식을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대처 방식도 있잖아요. 막 발사내고 막 화를 내고, 학교 폭력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힘드니까 뭐 부모 자녀 갈등이 있어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방어적으로 자기 친구를 갖다가 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것도 대처 방식이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은 대처 방식이죠. 이런 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 상담자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잘 들어주면서 치료적 관계를 맺어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아동기에는 이런 그 대인 사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기간이잖아요. 자동적인 사고가 만들어지는 기간이니까 이런 거 갖다가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때 이제 형식적 조작기, 이제 아마 인지 심리 쪽 배우시면 이제 삐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배울 텐데요. 이때 이제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형식적 조작기, 신체적인 성숙도 일어나고 정서 발달의 2단계가 있고 또래 집단 간의 멤버십이 생기고 낭만적 성적 관계도 맺게 되는 이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래 압력, 동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요. 타인에 대한 신이라든지 집단 정체성, 소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청소년 약물, 음주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이때가 이게 관련된 이슈 중에 안 좋은 이슈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개념입니다. 저는 이 자기 개념을 되게 중시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이 청소년기의 자기 개념이 다측면적으로 일어나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단측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확립해 나가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되게 이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적 정체감도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개념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요.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가능한 자기와 의무적인 자기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현실의 자기는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상적인 자기는 이상적으로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죠. 가능한 자기는 노력하면 가능한 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인 자기는 남들이 보는 나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모 같은 경우,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out self, 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가 굉장히 크면은 그러면 좌절감과 실패감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의무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가 또 그 괴리가 크면은 불안과 부담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은 지금 제가 이상민이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 현실 자기죠. 근데 제 이상적인 자기가 신체상으로 있어서 장동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난 괴리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 좌절감과 실패감이 느껴지겠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한 30등 정도 하는데 나의 이상적인 자기는 반에서 1등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좌절감과 실패감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의무적인 자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불안감과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작용하죠. 우리가 패스터스 차일드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자녀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자녀면은 남들이 앞에서도 뭐 굉장히 그 예의 범절로 갖추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내가 그런 모습이 안 보일 경우에는 불안하죠. 사실은. 그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개념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칼 로저스가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개념뿐만 아니라 타인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신념, 남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특정 집단에 대한 신념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마인드셋이라 그러는데 이런 신념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우리가 이때 청소년기에 주로 생겨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느냐, 타인의 개념, 타인에 대한 개념, 타인을 좋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대인 행동이 결정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념이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 행동 분류하면요, 강한 자기, 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도 호의적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확신형의 모습을 보이고요. 나는 약한데 남들은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면 의존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강한데 남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용형이나 반항형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나도 약하고 나도 별로 그렇게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게 되니까 무기력형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대인 신념들이 있죠. 그래서 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무의미하다. 인간관계는 서로 상처만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념이 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맺는 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존중받지 못할 만하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러한 신념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 맺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타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예의 없고 무례하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이용만 한다 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인간관계를 볼 때 결국은 이 신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까 자동적인 사고는 그냥 이렇게 싹 내려오는 거라거든요. 근데 그 자동적인 사고 밑에 사실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념입니다. 나를 진짜 내가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남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거나 혹은 자기의 과거의 체험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왜곡되게 바라본다 그러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를 바라보게 되고 인간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앨리스라든지 백이라든지 인지행동 치료자들은 이런 걸 갖다가 경직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신념이라든지 실제 대인관계에 대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must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항상 따뜻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인간이라면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열정적이어야만 한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당위적인 형태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직된 대인신념을 가지게 됐고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꼭 A를 맞아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한다.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모든 사람은 도저히 사랑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의 무슨 확률로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신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을 한다, 자학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해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일단은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변화가 가능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청소년기에 만약에 이런 자기 개념이 있어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뭐뭐 해야 안 돼. 나는 꼭 1등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는 거죠. 특히나 상담자나 교사나 부모가 이 아이하고의 깊이 있는 인간관계하고 거기서 만족적인 체험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에 아우트 셀프에 너무 강해요. 그런 경우에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다로 바꿔주는 거죠. 뭐뭐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건 좋잖아요. 1등 하고 싶어. 이런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로 바꿔주거나 혹은 나의 이상적인 그게 자아가 너무 커요. 그럴 경우에 그걸 갖다 약간 조절을 해서 너가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갖다가 존중하고 좋아해. 이런 걸 갖다가 잘 보여주면 상담자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수용하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신념이 잘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생각하면은 사실 문제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원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상담을 통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으로 바꾸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성장 동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남과의 관계가 좋겠어요. 일단 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체불만족이라고 일본에 분 계시잖아요. 그분 뭐 손다리도 하고 장애인이 완전히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보세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장애인이라서 쓸모없어.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나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남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상담자가 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해봐. 제가 이렇게 교육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체험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상담 관계에서 그걸 갖다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담자로서 청소년기에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대인 신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인 신념을 탐색하고 자각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남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왜 이런 불안을 갖는가? 왜 나는 친밀해지는 걸 회피하는가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노력해야겠죠, 청소년기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논박할 수 있어야겠죠. 때로는 상담자가 논박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무능한가? 나는 진짜 싫어하고 거부할 만한가에 대해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까 켈리의 긴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갖다 논박하는 것도 상담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담자가 그걸 갖다가 조목조목 짚어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기보다는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외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외 질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너가 지금, 항상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못하니? 이런 것들. 혹시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잘 남들과 소통할 때 그냥 편안하게 소통한 적이 없었던 거니? 그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볼래? 이런 식으로 예의 질문을 통해서 이 스스로가 자기의 성장했던 거, 자기가 좋았던 거, 이런 예외를 갖다가 파악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적응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완벽하고 우월하고 싶지만, 아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완벽하고 우월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완벽하고 우월해지고 싶지만, 그러나 불안정한 인간으로서 내가 보여줄 수 있겠냐. 그렇게 완벽하게만. 설욕,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우월하지 못하는 비춰진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이런 적응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되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제가 많은 내담자를 만나봤지만 내담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런 되게 신념을 부정적인 신념, 그 다음에 인지 왜곡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장애를 많이 갖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장애가 원하는 인간관계는 우리가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정신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 맺는 게 진짜 어렵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 없이 될 수 없거든요. 상담자를 찾아왔다는 거는 내담자가 그래도 이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그 노력을 갖다가 지지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적인 장애와 성격 장애를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좀 달라요. 성격 장애는 지속적인 인간관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고요. 심적인 장애는 일시적인 거에 의해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거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심리적 장애 중에 대표적인 게 우울증, 사회공포증, 신체형 장애, 알코올 장애, 섭식 장애 등등이 있고요. 뭐 이거 하나씩 얘기하자면은 기분 조절 장애로서 우울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자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 그러니까는 타인에게 노출될 때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이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나 알코올 장애가 아까 청소년기에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알코올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알코올이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일어날 경우에 이게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경우에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체형 장애도 많이 일어나죠. 청소년기에 뭐 학교 안 갈래, 배가 아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거 신체적인 장애라고 봅니다. 여자 그 고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 섭식장애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외모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외모를 갖다 보다 보면은 섭식장애로 인해서 때로는 아예 안 먹는 경우, 그 다음에 먹고 나서 폭식한 다음에 그걸 갖다 토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격장애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이거 갖다가 A군 성격장애라고 하고요. 또 반사회성, 자기애성, 경계성, 영국성 성격장애를 우리가 B군 성격장애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강박성, 회피성, 의존성은 C군 성격장애라고 해서 이런 성격장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소년기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상담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